여러분, 좁은 문이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넓은 문은 쉬운 일. 오늘은 지난 몇 주 동안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오늘은 자기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관리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기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자기관리가 위해서는 총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먹는 거, 운동하는 거,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이걸 포함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것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또 자기 자신의 마음을 관리한다는 것, 생각을 관리한다는 것,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관리의 그 중요성이라는 것은,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 초대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삶 속에서도, 굉장히 금욕적인, 금욕적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단순히 욕망을 끊는다, 욕망을 금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 한 인간으로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한 어떤 욕구들, 그 욕구들을 건전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들도 포함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절제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절제와 금욕적인 것들을 강조했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현대의 언어로 이거를 풀어 설명한다면 굉장히 자기관리를 철저히 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든지, 또 어떤 인생의 어떤 의미나 그 가치, 또 행복,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자기관리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주어져 있는 어떤 예를 들어서 주어져 있는 어떤 환경과 여건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러한 결과들이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건강도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너무 약하게 태어나서, 너무 사지가 가늘게 태어났대요. 믿어지세요, 여러분? 진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저를 출생신고를 안 했어요, 집안에서. 왜냐하면 얘는 곧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저희 외할머니가 저를 살리셨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부산에서 이제 태어나서, 제 아버님이 부산 동네 지점 운행원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너무 제가 약하니까 외가가 바로 부산 유명한 국제시장에 신식약국하면 조금 연령이 있는 세대들은 다 아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약국이었거든요. 신식약국이 저희 외가였어요. 그래가지고 약국이 외가니까 하여튼 온갖 좋은 약들은 다 저한테 그냥 영양제, 미군 무대에서 나온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제가 지금은 제가 이 우유도 잘 소화를 하거든요. 뭐죠? 유당 무슨 그런 것도 없어요, 저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머니 젖도 제가 잘 소화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저희 외할머님이 그 당시 이제 부산에 가면 이제 자연산 굴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대요, 해안에. 그러면 그걸 이렇게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거기 일일이 탁 가서 푹 끓여서 완전히 그냥 다 풀어질 정도 해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야채하고 이제 쌀가루하고 해가지고 미음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먹여서 저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엄청 건강해졌죠, 제가.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할머님이 저한테 얘기하신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1년 동안
인공으로 된 것을 하나도 먹이지 않았어요. 벌써 그때, 예, 예. 60년대 중반에 벌써 그걸 알고 계신 거죠. 저보고 나쁜 거 먹지 말라. 탄산음료 같은 거 먹지 말고. 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화학 성분 들어간 거 먹지 말고. 그래서 제가 한동안 그걸 꽤 지켰어요. 또 어머니도 그런 거 신경 쓰셨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 가고 이제 뭐 자취생활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건강하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이제 막 먹고 싶은 거 먹고 생활 불규칙하게 하고 막 그랬던 거죠. 그래서 건강이 굉장히 또 안 좋아졌었어요. 경각심을 갖고 다시 또 몸을 추스렸고. 관리를 하면 건강이 굉장히 좋아지는 걸 느껴요. 근데 관리를 하지 않으면 나빠지는 걸 느낍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또 자연의 이치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잖아요. 타고난 어떤 그런 것은 우리가 타고난 운명이나 타고난 어떤 그런 상황과 환경들을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내가 거기에 대한 나의 태도, 나의 관리, 스스로의 어떤 그런 절제와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뭐라고 할까요? 영향을 끼친다고 할까요? 그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시간 관리하는 것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너무 이제 뭐 부족하고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여유 있는 시간을 갖고 나 자신을 챙기거나 나 자신을 돌아보거나 나에게 유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다는 게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에 그런 부분을 아예 내려놓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 현대인들은 아예 저녁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때 누군가가 뭐 저녁이 있는 삶 뭐 이런 선구구호를 내밀기도 했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바쁜 와중에서도 우리가 상당히 효율적인 어떤 그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지금 책을 꽤 읽거든요. 한 주에 제가 책을 2-3권을 읽습니다. 그냥 2-3권을 가볍게 읽어요. 눈 들어온 대로 이렇게 책장 넘기면서 읽고 그 중에서 이 책은 내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스터디북이다 이거는. 그런 건 이제 따로 이제 딱 골라 나와가지고 또 아주 심도 있게 또 그 책을 공부를 하고 또 뭐 이렇게 요약도 하고 독후감 나름대로 써보고 뭐 이렇게 해서 완전히 내 거를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가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원한 우리의 숙제이기도 하죠. 돈 문제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관리한다고 하면 우리는 뭐 이제 가계부도 쓰고 뭐 돈을 아끼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 것들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돈에 대한 이 관리라는 것은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물을 파더라도, 우물을 여러 군데 팔고 물탱크를 만들어 놓고 뭐 어쩐다 하더라도 실제로 샘이 나와야, 샘이 터져야, 그렇죠? 그 우물을 채울 수 있고 물탱크를 채울 수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는 소득이 대부분 우리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부자들을 보면은 여러분, 부자들은 번 돈을 관리도 잘하지만은 벌 곳을 관리를 잘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월급이나 또는 뭐 이렇게 내가 이제 장사를 해서 얻은 그 이익 그런 거로 몰빵을 하지는 않아요. 그 부자들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 안정적인 수익이 적더라도 꾸준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요. 보니까. 그리고 돈을 이렇게 단순히 그냥 모아두는 게 아니다, 여러분. 돈이 흘러가게 만들어요. 자기 주변에서 계속. 그래서 그 돈이 무언가를 뭐 간단한 이자 소득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불어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더라고요. 제가 뭐 부동산 투기를 하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관리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도 관리를 잘해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소득의 원천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본으로 깔고 갈 게 있고 거기에 플러스형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월급 그렇게 많이 안 오릅니다, 여러분.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연봉 1억 이상 되는 사람 우리나라에 뭐 5% 이하? 뭐 몇 프로 이하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연봉 1억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죠? 1억 이상 받는 사람. 뭐 누구는 뭐 1년에 뭐 연봉 20억, 30억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 현금으로 여러분 그 30억 받으면요 세금으로 절반 나갑니다. 네, 아시죠, 여러분?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나라에서 연봉 3억 이상 되면은 세금이 5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50% 이상. 그리고 그 나머지인데, 뭐 몇 년이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게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또 내용을 보면 무슨 뭡니까, 배당,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순수하게, 다달이 현금으로 받는 그 소득을 따지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연봉 30억 그대로 다 30억 받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받는 삼성의 임원들 아시죠? 그 평균 뭐예요? 임기가 1년도 안 되잖아요. 10 몇 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뭔가 보장되고 안정화된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살아있는 한 우리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 참 스트레스 받을 일 많아요. 건강도 잘 해야 되죠. 제가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좋은 문에 대한 이야기도 해서 인간관계도 중요하죠. 네? 또 먹고 사는 문제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죠. 네? 또 우리 가정도 관리, 자녀도 마찬가지. 또 마음과 생각, 그 생각만 해도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자,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런 얘기를 좀 제가 장황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게 이 스트레스에서 기인하는 것 같아요. 건강도 그렇고. 요즘 보면, 제가 볼 때.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잘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생기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여러분, 남자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그 스트레스를 되게 어떻게 풀죠? 어떻게 풉니까? 집사님 어떻게 풀죠? 대부분 막 술로 풀고, 그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 술이 또 문제를 또 갖고 와요. 건강에 문제를 만들고 또 술로 인해서 또 남자들이 못된 짓도 많이 하잖아요. 한눈도 팔고 엉뚱한 짓들도 하고 다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술 때문에, 그죠? 네. 남자들이 이제 경찰서에 초범으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핑계거리를 대는 가장 큰 핑계거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술김에 그랬어요. 이제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술이 문제죠. 근데 술뿐만 아니라, 여러분, 왜 술이 문제냐면, 술을 좋아서 술을 이렇게 막 즐겨 마시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은. 그냥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고, 뭔가 이제
출기운이라도 뭔가 이렇게 동기부여를 좀 받고 싶어서 시작하게 된 게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부가적으로 잘못된 것들이 자꾸 이렇게 확장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해결하는 그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의 스트레스. 또 여러분 또 가족이 주는 스트레스 꽤 되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주는, 내가 나하고 살고 있는 우리 친가족도 스트레스를 많이 주지만 형제들이 주는 스트레스, 그죠? 친척들이 주는 스트레스. 이건 대단합니다. 그게 없다면 여러분, 없는 분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정말 힘들겠네요.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지금 우리 현대인의 삶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원수 마귀가 있다면 스트레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예전에는 이 정말 가난하고 힘든 세상에서는요,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스트레스라고 해봐 먹고 사는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심한 스트레스들이 있어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삶이 모든 것이 불확실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질, 그죠? 우리의 정신 건강, 우리의 행복도, 게다가 우리의 건강까지도 영향을 끼쳐요. 근데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 보면은 대부분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냐면 우리는 재미로 풀어요. 그렇죠? 먹는 재미, 노는 재미, 마시는 재미, 구경하는 재미, 그렇죠? 사는 재미, 그렇죠? 즐기는 재미. 재미로 우리는 스트레스를 풀어요. 효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효과라는 것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거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지,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니라,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학자들이. 또 어떤 분들은요, 굉장히 인격적으로 성숙하신 분들은 또 좀 배우신 분들, 특히 크리스찬들 중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자기 의지력으로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로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정말 사실은 힘든데 그냥 그걸 참는 거야. 근데 여러분 에너지 보존의 법칙 있죠? 그죠? 에너지는 뭐예요? 형태를 달리할 뿐 계속해서 보존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스트레스도요, 이게 에너지예요. 이게 정신적 에너지예요. 이게. 이 스트레스가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이게 여러분 형태를 달리할 뿐 다른 형태로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쌓여서 뚝이 터듯이 한꺼번에 터지게 되면 건강도 잃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사실은 우울증인데 그 우울증이라는 게 결국 그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장시간 노출되고 그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못하고 내면 속에 쌓일 때 결국 그 탈출구를 찾아서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요, 여러분, 저번에 TV에서 이제,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나와서 오늘 의사가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신과 의사 얘기하는데요. 대부분 다 우울증을 겪고 있대요. 이제 우울증은 국민병이라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다 우울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병이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병이 지금 확대되고 있거든요. 어떤 병이냐면 원인은 알 수가 없어요. 원인을 알 수가 없는데 몸에 계속해서 뭐예요?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염증이 계속 돌아다녀요. 머리로 갔다, 심지어는 발끝으로 갔다. 통풍인 줄 알고 치료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통풍이 아니라 이게 그 병인 거예요. 아무리 뭐 CT를 찍고 뭘 검사를 해도 문제가 없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독한 진통제를 처방해도 낫지를 않아. 그리고 그 아픈 부위가 계속 돌아다녀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병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지금 겪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분야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있어요. 손 박사님이라고 강남 성모병원에 유명하신 TV에도 그것 때문에 여러 번 나오셨는데 그분하고 이제 진료받으면서 이제 대화를 했는데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병의 가장 주된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본다. 스트레스.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에게 한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내면화된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해소하고 있어요. 해소한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아프잖아요. 감기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죠? 복통 때문에 이 배에 소화가 안 돼서 머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른 여러 가지 이유에 두통이 올 수 있는데 우리는 두통약을 먹어요. 근데 그 순간은 약효가 있는 동안에는 그 증상이 없어지죠. 통증이 없어지죠. 하지만 어떻게 돼요?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머리가 아파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재미로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해결이 아니라는 거죠. 잠시 해소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이라면 시험 안 드실 거라고 믿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우리 회사의 임원들하고 가끔씩 한 달에 한 번씩 회식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술을 안 먹고, 근데 엄청 술들을 먹어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긴장이 풀어져가지고 막 그냥 뭐라 그럴까, 막 수다도 떨고 말았던 사람 그리고 막 왁자지껄하고 이렇게 보니까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이 보여. 근데 다음날 아침에 딱 출근할 때 보면 다들 숙취해. 내가 왜 어저께 그렇게 먹었나. 다들 그러고 와요. 네. 그래서 호기심에 저도 한번 먹어봤어요. 네. 몇 잔 마셔봤어요. 그걸 왜 먹지? 아침에. 머리도 아프고 속도 더부룩하고 악순환인 거예요. 악순환. 그런데 그게 왜 그런가 생각해보니까 사람들이 그 당장에 그 스트레스를 주는 그 상황, 쌓여있는 그 스트레스로 겪게 된 그 중압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런 얘기하면 너무 지나친 비약일지 모르겠지만 마약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마약을 찾는 거하고 중독성하고 똑같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잖아요. 해결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기 위한 재미의 강도도 점점 커져야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술을 더 마시게 되고 포금하게 되고, 그죠? 예? 일주일에 한 번 먹던 사람이 막 2일 먹게 되고 3일 먹게 되고 매일 먹게 되고 그다음 알코올 중독되게 되고 그거 갖고 모자라니까 또, 그죠? 술 먹고 나쁜 짓도 하고 노름도 하고 막 바람도 피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렇게 이제 주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여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자들도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해요? 소비로 푸는 사람도 있고 폭식으로 푸는 사람들이 많아요. 살찌죠. TV 보면 다이어트 문제를 가지고 뭐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 보면 뭐예요? 간헐적 단식할 뿐이지 평상시에는 폭식을 한다고요. 근데 그 폭식을 하는 걸 보면 다 정신과적인 문제예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결국.
저는 저희 집사람이 살찐 게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희 집사람이 저렇게 살찔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 저하고 결혼할 때 몸무게가 46, 47? 심하면 45kg까지 내려갔었어요. 제가 준 스트레스가 제일 컸겠죠.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근데 좀 심해졌는데, 그 심해진 게 아이들 이제, 특히 이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취업시키고 하는 그런 문제. 경원이가 취업을 하니까 되게 편안해 하더라고요. 스트레스 좀 덜 받더라고요. 전에 같으면 저한테 짜증을 내는 일도 짜증을 안 내더라고요. 딸에게 감사할 뿐입니다. 아무튼 그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러분 적게 먹어도요 살이 된대요. 그건 의학적으로 입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스트레스를 재미로 해결하려고 하냐면 쉬우니까. 그죠? 쉽거든요. 술 마시는 거 쉽잖아요. 그죠? 에이씨 하면서 편의점 들어가서 맥주 하나 따가지고 돈 10,000원만 내면 4캔씩 5캔씩 준다면서요. 그잖아요. 그죠? 돈도 많이 안 들어. 그죠? 편리해요. 쉬워요. 그죠? 사람들이 왜 스트레스 받는다고 재미로 풀려고 하냐면 그게 제일 쉽거든요. 먹는 거로 푸는 거 얼마나 좋아요. 맛있잖아요. 맛있는 거 실컷 먹는 거예요. 사는 거, 갖고 싶은 거 사는 거예요, 막. 안목의 전용, 육신의 전용, 이생의 자랑. 그걸 푸는 거예요. 쉽거든. 그게 제일 쉬워요, 여러분. 근데 쉬운 길로, 좁은 길로 가는 거는 스트레스를 더 쌓는 것이지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정말 풀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 의미입니다, 의미. 제가 그랬죠?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게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재미와 의미. 근데 우리는 스트레스를 재미로만 풀려고 하는 게 있어요. 절대로 안 풀립니다. 일시적인 해소일 뿐이지 그 스트레스의 에너지는 계속 내 내면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재미를 통해서 해소하는 방식은 결국은 나를 파괴하는 거예요. 나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될 수 있어요. 의미로 풀어야 돼요. 의미로. 여러분, 그런데 의미는 재미가 없잖아요. 네,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의미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미가 주는 게 있어요. 의미가. 재미가 줄 수 없는 것을 의미가 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재미가 주는 그 즐거움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의미는 우리에게 보람을 줍니다. 보람. 우리에게 보람을 줘요. 그게 우리는 있잖아요. 보상이라는, 여러분, 인간은요, 인간도 동물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보상이 필요해요. 보상이. 네. 그 보상이 인간에게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야, 너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보상체계예요. 여러분, 밀림의 왕자 사자도 조련사들이 훈련을 하잖아요. 서커스에서. 그죠? 그게 때려서가 아닙니다. 보상입니다. 사육사의 또는 조련사의 지시를 받으면 보상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그것이 학습이 되다 보면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파블로의 그 개라는 시험 아시죠, 여러분? 줄 때마다 종을 쳤는데, 그쵸?
색깔을 보여주고 뭐 여러 가지 훈련을 했는데 주지 않고 이거만 해도 침이 나와요. 침이 나오고 심지어는 이 강아지의 어떤 반응이 뭐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보상을 받은 심리적 반응을 보인다고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는 보상, 그러니까 진짜 보상은 뭐냐면 여러분, 애들 말 잘 듣는다고 해서 사탕 하나씩 주고 뭐 이것도 애들한테는 동기부여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크잖아요. 그런 거 갖고 만족이 안 돼요. 아이들은 인정받고 싶어요. 왜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는 줄 아세요? 인정이 우리에게 가장 큰 뭐예요? 보람을 느끼게 해요. 그리고 인간은요,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보람이라는 감정을 느꼈을 때, 아, 보람이 있다. 그럴 때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를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어머니들이 힘들어서 애를 낳잖아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죠? 그 애를 키워야 될 그 앞으로의 미래 두렵고 떨리고 오만 감정이 막 교차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 막상 그 아이를 탁 품에 품고, 예? 젖을 물렸을 때, 그때 그 모든 게 다 사라져요. 왜? 어머니라는, 내가 이 아이의 어머니라는 그 보람. 별로 실감들을 안 하시는 표정이네요. 아니었어요? 그 보람 있잖아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 가끔씩, 아마 여기 계신 분도 그런 걸 느꼈을 거예요. 식당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부인이 맛있는 반찬 이렇게 소박한 밥상 이렇게 해놓고 가족이 둘러앉아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그럴 때 표현은 안 하지만 뭔가 이렇게 뿌듯한 뭔가 올라오잖아요. 그죠? 아, 내가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죠? 내가 아버지구나. 내가 남편이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누가 인정해주든 누가 알아주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그 뿌듯함, 그 보람을 내가 그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걸 느끼면요. 아, 내가 가서 내 상관한테 깨져도 좋다. 그 깨질 수 있는, 깨지더라도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회사에 거의 도착할 때쯤 듣는 노래가 있어요. 그 아버지의 노래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격하게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남자로 태어나서 이제는 아버지로 산다는 거예요. 그 가사가. 여러 버전이 있는데 그 배우 누구죠? 아, 그 유명한 배우 누구지? 그 사람이 부른 버전으로 들으시면 아주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런데 그 주된 내용이 뭐냐면 그거예요. 아버지로서의 어떤 보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남자로서의 멋진 인생을 꿈꿨는데, 근데 지금 나의 삶은 그런 사람과는 너무 거리가 멀고, 오히려 그런 그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정말 자괴감을 들 정도로 비참하다. 이제 그렇지만 나는 아버지다. 나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가고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아내가 막 이런 동기부여를 하는 가사예요. 그거 들으면요, 아, 주로 제가 이제 실적 보고할 때 보고하기 전에 15분 전에 그 노래 한 3분 듣고 들어갑니다. 네. 근데 그런 보람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딱 차 있으면요, 들어가서 아무리 깨져도요, 제가 스트레스를 이겨내요. 제가 이겨내요. 네. 얼마 전에 우리 임원들 모여가지고 회식하는 자리에서 또 술을 먹고 막 그러길래 제가 그랬죠. 이게 해결이 안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되게, 진지하게 술 마시면서 진지하게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대표님은 어떻게 주시냐.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제 핸드폰에 저장돼 있던 그걸 갖다가 틀어줬어요. 그랬더니 술 먹다가 막 울더라고요. 진짜 그랬어요. 그게 다 다운받고, 아침마다 듣고 회사
도착 5분 전에 다 튼대요, 자기들.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도. 네. 저희 집사람을 뭐 이제 와가지고 제가 당신 예뻐, 뭐 당신 뭐 연애 때 그 감정을 가지고 아무리 뭐 한다고 해서 미쳤다는 소리나 듣지 뭐 그런 게 되겠습니까? 네. 뭐 간간이는 뭐 양념은 될 수 있지 모르겠지만 뭐냐면 보람을 느끼게 해줘요. 여성분들도 보람을 느끼게 해요. 보람. 근데 이 보람은요, 우리는 누가 인정을 할 때, 그럼 좋죠. 보람은요,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남이 나를 인정해 줄 때 그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보람을 느끼게 해줘보세요. 제가 우리 딸 이번에 지난 수요일날 첫 출근할 때 제가 그랬어요. 집사람한테 당신이 고생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것 제가 알거든요. 어느 어머니 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경원이 솔직히 말해서 중학교 때 유학 안 보냈으면 제 일진 됐을 거예요. 제가 그런 상황까지 갔었어요. 제가 여기선 대하는 지가 지 입으로 그래요. 자기를 유학 보내준 걸 감사하다고 그래요. 저한테. 제가 보낸 형편도 아니었잖아요. 그죠? 멕시코에 있는 선교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다 보내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떨어져 있었지만은 엄마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더 애틋하게. 그리고 이제 아이가 학교 다 마치고 졸업하고 대학교까지 나오고 취업까지 했잖아요. 부모로서 이제 한 건 다 한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이제 대학 유학 보내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번 돈 다 애들한테 다 쏟아부었어요. 정말. 어떨 때는 빚도 져가지고 다른 것으로는 빚을 안 내지만 아이들 학비 공부시키는데 뒷바라지 하는데 빚을 내겠죠. 그 빚도 갚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임무 하나를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임무 하나를 그리고 저희 애들한테는 얘기했지만 이제 시집 가는 거 이런 거는 결혼하고 그러면 니네가 벌어서 해라. 지혜들도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첫 출근할 때 이제 경훈이가 삼성동에 출근하거든요. 아세안타워에 이제 회사 본사가 있는데 저는 이제 양재동에 있잖아요. 같이 아침에 출근하는데 둘이 딱 나가는데 집사람이 이렇게 사진을 찍더라고요. 기념해야 된다고. 그래서 집사람한테 당신 정말 수고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집사람의 얼굴 표정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어떤 가문이설로도 이렇게 볼 수 없었던 표정이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해 하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날인가 저녁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 진짜 행복해. 제가 처음 들은 얘기예요. 처음 듣는 지금까지 살면서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처음이었어요. 제가 행복하게 한 건 아니죠. 그죠? 제가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그죠? 복권이 당첨되고, 큰 집을 사고, 뭐 이래서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니에요. 또 그런다고 해서 행복한 사람도 아니지만은, 보람을 느낀다. 그쵸? 딸도 엄마한테 고맙다고 하고, 아빠도 엄마한테 고맙고, 남편이 부인한테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남들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본인 스스로도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도 내가 엄마로서 역할을 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함이
다른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거예요. 해결을 하는 거예요. 해소가 아니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주는 그 원인, 그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또 그것이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주겠지만 이제 그거는 거뜬히 이제 감당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격려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그리고 서로를 격려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단순히 입 바른 소리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격려해 주세요. 당신이 하셨어. 고마워. 진정성을 느낄 수 있게. 그럴 게 없는데요? 하여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사람인지라 한두 가지는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 금연을 한다든지, 금주를 한다든지, 뭔가 사람이 어떤 결심을 한다고 했었을 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얼마 못하더라도, 그래, 이번에 한번 해봐. 내가 속으로는 내가 또 속아준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여러분, 뭔가 이런 서로가 서로에게 또 내 자신에게 이러한 보람을 그러니까 격려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이 보람을 느끼는 그 순간이 여러분이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그래서 이겨내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람이라는 것은 단순한 성취감하고 다른 거예요. 어떤 목표를 달성했을 때 느끼는 그 개인적인 성취감. 내가 해냈어. 내가 1등 했어. 근데 그 성취감은요, 계속 그걸 유지해야,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성취감을 느낀 그 결과물을 유지해야 그 성취감을 계속 받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보람이라는 건 달라요. 보람이라는 건.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나의 존재감을 내 자신에게서 인정받고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받는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요,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1등 했다, 2등 했다 해서 성취감, 그래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너 정말 잘했다. 비교한다면 어제와의 그 자신과의 비교하는 거예요. 너 어제보다 훨씬 더 잘했어. 야, 옆집에 뭐 이런 거 아니야.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야, 누구는 말이야, 송진도 빨리 하고, 벌써 저 나이에 뭐 집을 몇 채나 샀다는데, 뭐지? 그게요, 여러분, 우리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안 돼요. 비교한다는 어제와의 나. 그 외에는 아무도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도요, 배우자, 비교하지 마세요. 어제보다 나아졌으면 됐어요. 어제보다 나은 점이 있으면 여러분이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그 꽃뱀들 있잖아요. 꽃뱀들. 예? 꽃뱀들. 그리고 제비들. 예? 이렇게 보면요, 외모적으로 따지면 뭐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아요. 평범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TV에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보세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 사람들 앞에 가면 남자들이 꼼짝도 못하고 여자들이 꼼짝 못하는 거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거짓이지만,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보람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작은 거를 하나 해줘도 그거에 대해서 막 법석을 떠니까 남자가 그냥 거기다 마음 뺏기는 거예요. 딴 거 아닙니다. 남자들이 왜 점점 살아가면서 자신감을 잃는 줄 아세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자신감 있고 막 이랬던 남자들이 왜 점점 왜 내 앞에서 저렇게 초라해질까를 아세요? 이제 살아가면서 뭔가 이렇게 보람감을 심어주고 뭔가 내가 남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신감을 잃게 되는 거야, 점점. 남자들은. 그건 남녀 서로 상호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로가 마음이 멀어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남자애들이 사춘기 때 그렇게 이 또래 집단들한테 굉장히 집착하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다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여자애들도 그렇지만 특히 남자애들이 굉장히 심해요. 그렇게 될 겁니다. 엄마가 아마 배신감을 느낄 정도로 그런 상황도 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또래 집단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 대한 동지의식,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상당히 뭔가 이렇게 그 멤버십, 그 안에서 느껴지는 보람,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또래 집단들한테. 그래서 그 또래 집단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뭐 그러니까 그 또래 집단, 어떤 또래 집단들과 어울리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경훈이가 좀 빗나간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애들과 어울리더라고요. 경훈이를 제가 유학 보내야 될 때 결심하게 된 순간이 경훈이가 하루 가출을 한 적이 있어요. 하루. 중학교 때. 이제서 얘기지만 걔를 찾아서 제가 밤새 돌아다녔습니다. 어디 있었냐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빈집에 있었대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야단치고 뭐 그런 거 없었어요. 얘를 유학 보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 또래 집단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 경빈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경빈이. 우리 경빈이는 반대였죠. 이지매를 당하는 입장이 된 거예요. 진짜. 중학교 때. 중3 때. 담임 선생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선생님들도 그걸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배정받아가지고 고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얘를 괴롭히던 그 애들이 전부 그 학교로 진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유학을 보낸 겁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기독교 학교로. 선교사님들한테 부탁해가지고. 굉장히, 왜냐면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오늘 제가 차고 있는 전자시계가 있었는데 그걸 너무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빈이한테 채워줬어요. 중학생이니까. 근데 언젠가부터 시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계 어쨌냐? 그랬더니 친구한테 빌려줬다는 거예요. 빌려준 게 아니라 뺏긴 거죠. 제가 눈치를 채고 앉혀놓고 물어봤더니 뺏겼다는 거예요. 그냥 얘가 뭔가를 하나씩 집에 있는 걸 가지고 가더라고요. 걔네들한테 그걸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제가 경찰도 만나보고 별의별 다 했는데 손쓸 수가 없대요. 선생님도 손쓸 수가 없고 그래서 계속 유학을 보낸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래전에 지난 얘기입니다. 이제 뭐 10년 전, 10년 더 된 얘기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 또래 집단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때 그런 결단을 한 것이 잘한 거였다. 또 집사람도 그때 굉장히 아파서 수술받고 그랬을 텐데 도저히 아이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의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면, 해결해낼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겠지만 사실은 대부분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는 대부분 계속 반복적으로 올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미로는 안 돼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순환을 모으게 될 뿐입니다.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의미인데, 의미 중에서도 보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뭐 봉사를 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또 악기를 배워라 뭐 이런 얘기들 가만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죠? 취미생활을 해라. 이게 뭐냐면 단순히 그걸로 재미 붙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내가 느끼는 의미, 가치, 결국 보람, 그것이 나에게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재충전시키고 다시 나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 스트레스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나의 의지가 작동을 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어려운 일이냐면, 여러분, 내 타고난 것을 가지고 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죠? 타고난 나의 재능, 나의 타고난 천성. 네, 그죠? 그냥 내 타고난 걸 가지고 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든지 의지가 작동해야 하는 건 어려워요. 그렇죠? 의지가 작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지가 작동해야 돼요. 결심이 작동해야 돼요. 의지가 작동한다는 건 뭐냐면, 의지라는 게 뭐예요? 나는 무조건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죠? 의지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를 작동하세요. 스트레스를 안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오거든요.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해도 와요. 자, 그럼 난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너무 또 의미로 가게 되면은 또 여러분 또 재미없으니까 의미와 재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건 더 좋겠죠. 그걸 추구해 보시죠. 저는 회사에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집으로 왔는데 이제 오늘은 어땠냐고 물어보면 궁금해서 물어볼 수 있는데 그 물어보는 순간 오늘 있었던 일들이 확 떠오르니까 스트레스를 확 받게 되는 거예요. 좋은 말로 나가야겠어요? 그러면 집사람 애들 입장에서는 아니 하루 종일 아빠를 못 봐가지고 아빠가 반가워서 오늘 하루 어땠어요? 물어본 건데 얼굴 표정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왜 저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합니다. 물어보면 오늘 하루 힘들었는데 회사에 있었던 일을 집에서 안 물어봐줬으면 좋겠어.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집사람은 힘들었구나. 힘들었어. 근데 여자들은 그런 게 있어. 뭐가 그렇게 힘들었어? 하고 또 물어봐요. 그런데 참아주셔야 돼. 제 얘기를 통해서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네. 남자들은요, 여러분, 그게 있어요. 동굴이 필요해요. 동굴이.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말해봐. 가족인데 같이 풀어봐. 왜 혼자 끙끙 앓고 있어? 여자들은 광장을 좋아해요. 시장 광장. 쫙쫙 하면서 거기서 막. 근데 남자는 동굴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동굴에서 나오면 뭐 남자들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깐에 집에 들어왔을 때 잠깐의 동굴을 허락해 주세요. 뭐 한 시간 정도면 돼요. 왜냐하면 집에 왔구나 하는 그게 있어요. 그 있죠? 그죠? 교수님도 있죠? 아휴, 집에 왔네. 집에 왔네. 딱 집에 들어왔을 때 문 딱 열었을 때 다녀주세요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일단 기분이 풀려. 그죠? 애들이 막 어린애들은 막 부당탕탕 내리는데, 그죠? 응? 그리고 집사람이 나를 위해 뭔가 맛있는 걸 하는 냄새가 나. 나를 위한 건지 아이들을 위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기분이 풀려요. 그리고 이제 옷을 벗잖아요. 그죠? 옷을 갈아입잖아요. 편한 옷으로 갈아입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제 뭐예요? 갑옷을 벗는 거예요. 이제 전쟁터에서 들어와서 갑옷을 벗고 그리고 씻어요. 손발을 씻어요. 피와 땀을 씻는 겁니다. 저는 귀도 씻습니다. 귀를 씻으면서 저는 오늘 하루 내가 들었던 대부분의 이야기들을 다 씹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립니다. 저를 위한 저녁 밥상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반찬 투정하는 거 없습니다. 뭐든지 주면은 감사하게 먹습니다. 라면 하나 끓여 먹든지. 제가 뭐 진수성찬을 바라는 우리 집사람도 일하는 거기 때문에 피자도 떼어줬습니다. 근데 다만 밥 먹을 때 옆에 앉아 있어줬으면 좋겠어. 누군가. 내 편에 누군가. 그거면 돼. 그죠? 테레비 보면서 뭐 하고 방으로 들어가면 좀 이렇게 섭섭해.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저의 경험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여자도 똑같아요. 반대죠. 똑같죠. 그렇죠. 그래요. 들어와서 고생만 하지. 그래서 제가 요령이 들었어요. 뭐냐면 딱 들어오자마자 집사람이 오늘 하루 어땠어? 무슨 일이 있어서 말하기 전에 제가 먼저 오늘 뭐 했어? 그냥 먼저 물어봐요. 그러면 녹음기 틀듯이 촥 나와요. 오늘은 뭐 할 거, 뭐 할 거, 어떤 일이 있어. 아, 그랬어? 그래서? 그러면 여자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얘기를 하잖아요. 전 듣고 있죠. 그리고 맞장구를 쳐준단 말이에요. 진정성을 담아서. 여자는요, 꼭 내 말을 들었는지 나중에 확인을 해요. 그래서 잘 듣고 진정성 있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서로가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전 들으면서, 저 사람도 오늘 하루 치열하게 살았구나. 고생했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둘 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다는 그런 동지의식, 그런 전후의식, 그런 거죠. 굉장히 그런 게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얼마 전에는 제가 저희 두 아이가 엄마하고 이제 가끔씩 싸우거든요, 애들이.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얘들이 엄마하고 싸우고 난 다음에 화해하는 법을 잘 모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오래 살아봤기 때문에 어떻게 화해를 해야 되는지를 알거든요. 대강 알거든요. 백발백중은 아니지만, 뭐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알아요.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 어떻게 풀어야 된다는 대응하는지 아는데, 애들은 아직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어리니까, 아직. 근데 제가 어디서 글을 읽었는데, 굉장히 공감할 만한 글이 있어가지고, 제가 두 아이한테 그걸 보내줬어요. 두 아이한테 딱 보내줬거든요.
그랬더니 반응이 탁 오는 거예요. 딸은, 나 요즘 엄마랑 관계 좋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답시는 거였죠. 지금은 좋은데, 가끔씩 둘이, 투닥거리잖아. 미리 네가 그걸 알아야 돼. 알았어, 참고할게 하고 이제 경환이 왔고, 아들이 온 게 아주 기가 막힌 명답이에요. 딱, 왜? 엄마하고 화해하라고? 문자가 온 거죠. 너 뭐 엄마가 싸우냐? 엄마가 나한테 못마땅해 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봐야 돼. 그랬더니, 알았어, 참고할게 하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근데 이 비싼 우리 딸이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이런 거 보냈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당신은 애들한테 이런 거 가르치지 말고. 그래서 나는 무조건 빌지 뭐 이렇게 얘기가 넘어가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어떤 사고가 터져서 어떤 상황이 터져가지고 그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때 나서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런 것들을 깔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밑밥을 친다고 하죠, 이런 거를. 진정성을 갖고 밑밥을 치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서로에게 굉장히 큰 예방주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내가 언제 해야지 결심하고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생각날 때마다 하세요. 생각날 때마다. 다 스마트폰 다 갖고 있잖아요. 그죠? 저번에는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차를 몰고 이렇게 가는데 집사람이 이제 저한테 이제 출근할 때 간식으로 먹으라고 뭐 차하고 뭐 이렇게 싸줬어요. 제가 좀 요즘 이뻐 보였는지 해줬어요. 근데 아침 그냥 간단하게 먹고 가는데 차 운전하고 가는데 그걸 이렇게 먹으면서 차 몰고 가면서 이렇게 음악을 듣고 이렇게 커피 마시고 간식 먹으면서 가니까 뭔가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뭐 VIP 대접을 받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 세우고 회사에 올라가기 전에 제가 올라가면서 계단에서 제가 집사람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죠. 당신은 나를 내가 특별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하는 재주가 있어. 그냥 한마디 보냈어요. 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내가 느끼는 것을 공유하는 거죠.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걸 또 아이들한테도 제가 해놨어요. 문득 우리 아들이 군대 잘 갔다 오고 유학 가고 또 방학 때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또 엄마 일 돕는다고 또 엄마 출근하지 마 하면서 지가 저기 그 방학이라고 와서 놀러 가고 싶은 것도 많고 뭐 할 텐데 그 엄마가 일하는 일 때문에 지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문자 보냈어요. 이래서 아들 키우나? 너 요즘 조금 기특하다? 말 한마디 했죠. 그랬더니 평상시에 제 옆에 잘 안 오던 녀석이 저녁 때 와가지고 제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뉴스를 1시간을 보더라고요. 별 대화는 없었어요. 뉴스 얘기만 했지만 그래도 집에도 집 한구석에서 나오지 않은 녀석이 그날은 와가지고 제 옆에 1시간을 앉아있더라고요. 아니, 그거면 된 거 아니에요, 이거? 네? 그죠? 더 바랄 게 뭐가 있어요? 네. 그죠? 여러분, 24살 먹은, 25살 먹은 큰 아들이, 나이 먹은 아버지 옆에 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1시간 동안 옆에 앉았다는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저도 그 나이 때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건데, 그 작은 게 서로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뭔가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보람을 느끼니까 그 보람을 느끼는데 끌려오잖아요. 너 기특했다. 아버지가 보기에 엄마를 돕는 너 기특하다.
그런 거죠. 그게 힘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고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제가요 흰쌀밥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건강 때문에 온갖 잡곡밥을 먹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귀 같은 거는 이건 내가 먹으면 원래 이 귀가 말사료잖아요, 그죠? 뭐 말사료를 먹는 내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걸 참고 먹었거든요. 먹었어요. 그냥 입이 거칠죠. 그리고 그걸 먹으면 또 얘네들이 수분을 많이 흡수해요. 아세요? 잡곡이요. 쌀보다 수분을 굉장히 많이 흡수합니다. 그래서 물도 많이 마셔야 돼요. 그럼 물 많이 마시면 화장실도 왔다 갔다 자주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성가셔요. 근데 건강을 위해 챙겨주니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먹었어요. 맛없지만 그래도 먹었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맛없지? 먹느라고 고생하네.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당신이 이건 먹어. 가족을 위해서 먹어, 참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먹기 싫어하는 걸 아는구나, 이 사람이. 그리고 내가 억지로 먹는 걸 고마워하는 거겠구나. 그러니까, 그래, 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계속 먹었어요. 몇 개월 먹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맛을 또 있더라고요. 그 맛이 생기더라고요. 네. 일반 쌀밥에서 느낄 수 없는 독특한 맛이 있어요. 아, 이 맛에 말이 귀리를 먹는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에게 상승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걸 해줘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그게 그 작은 인정, 그 작은 보람, 내가 느끼는 보람, 서로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이런 게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돼요. 그리고 그게 나의 의지를 더 강화시켜주고, 의지가 강화되면 힘든 좁은 문을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네? 저는 지금 우리에게 힘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왜 가족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냐 하면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걸 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결국 가족밖에 없어요. 회사에서 그런 걸 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일터에서? 그렇지 않아요. 가족밖에 없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 장면을 떠올려요.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어떤 장면을 떠오르냐면 경빈이 유치원. 지금 경빈이가 저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 경빈이가 몸무게도 100kg가 넘어가고요. 키도 지금 93? 92? 그러면 옷도 엄청나게 뭐 2X 하지만 입고 막 곰 같아요. 근데 어릴 때 모습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애가 야리야리하고 그랬거든요. 어린애가. 근데 걔 유치원 때 그 아버지의 날, 아빠를 초청하는 날이 있었어요. 이제 그날 갔는데 애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아니라 오로지 아버지를 위해서 뭐라 그럴까, 파티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막 김밥도 만들고, 뭐도 하고, 이렇게 막 학예회처럼 발표도 하고 하는데, 그때, 경빈이 자리에 옆에 저를 앉히고, 아빠 앞에서 애들이 노래를 부르는 게 있었어요. 아빠 힘내세요를 불러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막 율동도 하면서 막 부르다가 마지막에 근데 우리 경빈이가 막 눈물이 글썽글썽. 지가 이제 감동을 받은 것 같아.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제 어깨에 얼굴 탁 묻으면서 아빠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마에 이렇게 뽀뽀해주면서 이마 맞대고 경빈아 고맙다 했던 그 순간이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도 지금도 생생해요. 그 조그만 우리 아들이 지금은 완전히 곰이 돼버렸지만은 얘가 걘가 싶을 때도 많이 있지만은 그 장면이 제가 힘들 때 제가 정말 지친다 너무 힘들다 할 때
그 생각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포떡 들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다 있잖아요. 그때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시키는 그 순간들, 그 장면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우리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를 다시 싸울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그걸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가족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가족은 우리 딸한테 늘 얘기하는 게 그래요. 네가 가정을 갖는다면, 그리고 가정을 갖고 싶다면 너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다. 네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희생할 수 있는 마음,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가정을 가져야 된다.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하게 되면 120% 너무 실망할 거다. 내가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거야. 내가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도 이 왼수야라는 소리를 듣게 돼 있다. 그러니 아빠는 그럼 내가 결혼 안 해도 돼? 그런 사람 없다면 결혼하지 마. 적당히 조건 맞춰가지고 결혼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네 인생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고 인생을 허비하는 거라는 생각해. 네가 혼자 산다면 속상하긴 하겠지만 마음 좀 아쉽긴 하겠지만 그것도 너의 선택이니까 저는 그런 얘기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결혼을 살아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로서 깨지기 직전의 가정들, 또 이미 깨진 가정들, 깨져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상담을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 공통적인 이유가 서로에 대한 원망이었고 그 원망의 본질은 결국 그거였어요. 저 사람과 행복하면 난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반대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돈 많이 벌어와서?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돈 많은 사람들 제가 좀 아는데 별로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더 불행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가족만이 줄 수 있는 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로 이거예요. 이건 가족만이 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줄 수 있는 서로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묵상하고 깊이 기도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좀 느끼거든요. 아들아 사랑한다 라는 그 느낌을 저는 수시로 느껴요. 제가 죄짓지 마라, 지옥 간다, 벌 받는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벌을 내리시게, 이런 것이 저를 변화시키고 저를 감동시키고 저를 성숙해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저를 향한 그분의 사랑에 감동해서 지금까지 끌려왔거든요. 지금도 계속 그 사랑이 나를 감동케 해요. 그 사랑은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잔소리 한다고 나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까지 해온 잔소리가 얼마인데, 그죠?
어느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편한테 하는 잔소리를, 지금까지 한 잔소리를 모아가지고, 응? 쏟아내면 벽에 구멍이 뚫릴 거래요. 근데 변하셨어요? 안 변했대요. 근데 그 잔소리 뭐하러 하세요? 그거라도 안 하면 속이 터질 거예요. 그러면 칭찬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는 거짓말을 못한다고. 그래서 해보세요. 제가 그랬죠.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건강하게, 실제로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하는 말들은 어떤 말들인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저 자신도 건강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자각을 한 계기가 되는 사건이 몇 번 있었지만, 집사람이 저한테 심각하게 얘기해요. 당신은 잘못되면 어떡하냐? 우리 애들 어떡하고? 아직 준비가 안 돼. 나는 어떡해? 당신 이대로 가면 나 거지 되는 거야. 안 보여? 나 어디 요양원에 갈까? 누구의 집에 들어갈까? 뭐 이런 소리 한다고요, 저한테. 그러면요, 진짜 싫어요. 얘기를 하면 떠오르잖아요. 코끼리 하면 코끼리가 계속 떠오르잖아요. 것처럼. 그 얘기하면, 아직은 내가 경제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럼 건강하게 돼야 되겠다. 그러면 그 말 한마디에 점심 메뉴로 고민한다니까요, 제가. 오늘 분식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게 가족의 힘인 거예요. 가족만이 해줄 수 있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먹기 싫은 건강한 음식을 선택한다니까요. 먹기 싫어도 저는 파리바게트에서 가서 샐러드를 사가지고 뻑뻑한 가슴살을 먹으며 달콤한 소스를 버리고 소스도 안 뿌린 닭가슴살 샐러드를 뻑뻑한 걸 먹는 거니까요. 그치.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배우자 건강관리 잘하게 하시려면요, 동기부여를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겠죠, 이미. 남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좁은 문. 저는 굉장히 실질적인 얘기를 좀 우리가 오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장 우리 실천이 필요한 부분들, 또 쉽게 또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의지만 있으면.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서로를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서로를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